고등학교 과학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경계와 호르몬을 통한 항상성 유지, 그리고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들, 혹은 면역체계들, 백신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번에는 이제 개체 바깥으로 가보려고 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런 유전이 지속되고 지속되다가 새로운 종이 분화되는 진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렇게 다양해진 생명까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을 알아볼 건 유전입니다. 유전.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우긴 하지만 시간 수상으로는 진화가 먼저 연구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유전이 연구됩니다. 하지만 진화만 가지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유전이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생물은 다양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결국 유전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손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진화보다 나중에 연구된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손이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의 유전이 아니라 저 유전 정보를 이 자손의 부모에서부터 자손까지 전해 내려오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맨델이 처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 유전 정보를 준다, 유전 물질을 전달한다 때문에 유전학이 시작되게 돼요. 자, 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한 생물의 모든 유전 정보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얘기하고요. 이 모든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DNA는 여러 개의 유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형성된 두 가닥이 나선 모양을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이 DNA는 매우 길고요.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 마치 실에 깨인 구슬 모양의 가닥들이 되는데, 이 실에 깨인 구슬 모양 가닥을 우린 유클레오솜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가닥들이 더 규칙적으로 꼬이고 두꺼운 가닥으로 응축되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염색체가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응축된 염색체를 풀다 보면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히스톤 단백질을 실 같은 DNA들이 막 꼬고 있는 유클레오솜 구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 특정 부위를 우린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DNA라고 해서 모든 부위가 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특정 부위 유전자는 DNA 염기 배열 순서를 사용해서 저장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통합과학 때 코돈 얘기했던 게 기억나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어떤 아미노산이 꼬이는지 연결되는지들을 이 배열 순서를 가지고 저장하고 있어요. 3개의 염기 배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일반적으로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즉 DNA 염기 배열 순서를 우리가 해석하면은 염기 배열 3개당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고 그 다음 아미노산 어떻게 연결할지를 그 정보가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색체를 평소에는 보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지만 분열이 시작되면 응축되면서 짧고 두꺼운 막대 모양이 되죠. 근데 이 염색체 분열 전에 DNA가 복제되다 보니까 복제 시에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가닥의 염색 분체가 복제되어 나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염색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두 가닥은 서로 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중심체로 연결되고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이 중심체에 동원체라는 단백질이 붙고 여기에 방추사가 붙으면서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응축된 염색체를 우리는 분열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세포에서 보지 못하고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응축된 염색체를 볼 수 있어요. 염색체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가닥이 염색 분체, 이 한 가닥의 염색 분체가 복제돼서 중심체로 연결된 게 하나의 염색체가 되겠죠. 이 염색체를 풀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유클레오솜 구조, DNA가 히스톤 단백질들을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들을 보게 되고요. 다시 DNA만 뽑아서 이 실 모양의 실과 같이 꼬여 있는 DNA만 뽑아서 풀어보게 되면은 이중나선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중나선 구조는
DNA 염기 배열 순서를 담고 있고 그 배열 순서들 중에 유전정을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들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한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생물에 따라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 염색체 수, 모양, 크기들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핵형이라고 하는데요. 핵형 다시 얘기하면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등의 염색체 외형적인 특징을 얘기합니다. 생물은 종에 따라 핵형이 다릅니다. 즉 사람이라면 같은 종이라면 모두 염색체 수가 같아요. 그리고 같은 종에 같은 성별이면 핵형이 같다고 적혀 있는데요. 왜냐? 같은 성별이 아니라면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의 같은 성별이라면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이 외형적인 특징이 같습니다. 특히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누구나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46개의 염색체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남성이라면 모두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여성이라면 모두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의 핵형을 조사하는 걸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핵형을 분석하면 그냥 46개가 서로 다르게 생긴 건 아니에요.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가 한 쌍씩 두 개씩 있는데요.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같은 성별이라면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염색체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의 염색체 하나와 똑같이 생긴 염색체를 B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A라는 사람 염색체들 중에서도 하나의 염색체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크기 같은 염색체가 한 쌍씩 있습니다.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게, 하나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이 상동 염색체 단순히 모양과 크기만 같지 않습니다. 상동 염색체 안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 표현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림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의 염색체에 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이 염색체와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를 그 세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상동 염색체인 거고요. 이 하나의 염색체가 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거와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다른 염색체에도 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유전 정보가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단어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유전 정보 갖고 있다. 상동 염색체에 똑같은 유전 정보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눈을 예로 들었으니까 둘 다 쌍꺼풀, 둘 다 외꺼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걸 순종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 쌍꺼풀, 하나 외꺼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구성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걸 잡종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많이 힘들었던 게 순종인 경우에, 잡종인 경우에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지, 어떤 형질이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단어들이 좀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친숙하게 다가올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동 염색체 유전자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염색체 내에 아까 얘기했죠. 염색 분체가 분열 전에 복제되기 때문에 한 가닥 염색 분체가 복제되어 나머지 가닥 그리고 둘이 중심체로 연결되면서 염색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 내에 있는 염색 분체 간의 유전자 구성은 서로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사람은 46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상대적인 수를 핵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상도 좀 더 정보를 담아서 약속을 해서 좀 나타냅니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상동 염색체까지 고려해서 그 체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 상동 염색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쨌든 눈에 대한 정보 갖고 있어요. 코에 대한 정보 갖고 있어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같은 위치에 갖고 있잖아요. 상동 염색체끼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동 염색체가 있는 세포의 경우에는 이 염색체 수를 EN으로 나타내요. EN. 그 사람은 염색체 수가 총 46개지만 상동 염색체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EN은 46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생식세포 얘기할 때, 감수분열 얘기할 때 이 상동 염색체끼리도 분리되기 때문에 그 염색체 안에는 23개밖에 세포 안에는 23개밖에 염색체 남지 않을 텐데요. 23개 짝이 없어요. 상동 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염색체 수를 N으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이 N은 46, 즉 46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쌍을 짓고 있는 게 23쌍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수학적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이 N은 46이니까 방정식 풀어서 N은 23이네. 근데 이거랑 N은 23, 뭔 차이인 거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N은 46이란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23쌍 있구나 라는 얘기예요. 근데 N은 23이라고 하면은 상동 염색체가 23쌍이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없는 그 쌍을 이루지 않은 염색체끼리 23개가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번부터 22번까지 상동 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상염색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같은 종의 같은 성별이면 혈형이 같다고 했죠. 같은 성별이란 조건이 붙는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23번째 상동 염색체의 조합이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 서로 다른 모양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 서로 같은 염색체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성염색체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형질에 대한 표현형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들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상동 염색체끼리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면 표현하는 바가 다 똑같다면 해당하는 형질이 다 똑같다면 23번째 성별을 결정하는 형질, 성별에 대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조합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남성의 경우에는 XY, 남성이라면 XY, 여성이라면 XX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이 23번째 상동 염색체 쌍을 성염색체, 그리고 1번부터 22번까지를 상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딸세포가 성장하고 모세포가 되어 다시 분열하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세포 주기가 매번 모든 시기,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세포 분열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세포 내 물질과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성장하는데 이 시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간기라고 부르고요. 간기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염색체가 풀어져 있어서 우리 염색체의 모양, 핵형을 분석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죠. 뭐 풀어져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을 뿐도 잘 보일 수 없고요. 자, 이 간기도 세 가지 시기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G1기. G1기에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고 성장하면서 DNA를 복제할 준비를 합니다. S기에는 DNA를 복제합니다. 성장을 하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염색분체 한 가닥을 복제해서 두 가닥 만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염색분체는 각각 유전 정보가 같아요. G2기에는 이제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성장함으로써 세포 분열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이 시작되면 응축된 염색체를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두 가닥의 염색분체가 중심체로 연결된 염색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딸세포를 형성하는데요. 이 분열기에도 대부분을 핵분열하는 데 사용되고 세포질 분열은 잠깐 세포 분열이 끝날 때쯤에 잠시 볼 수 있어요. 잠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세포 분열 볼 텐데요. 먼저 체세포 분열부터 보도록 하죠. 다세포 생물의 수정란이 발생할 때, 개체가 성장할 때, 손상된 조직, 그러니까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럴 때 회복할 때, 그리고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잖아요. 얘네가 무성생식, 분열한다거나 출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간기입니다. 간기에는 핵막이 있고요. 아직 염색체가 풀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닥의 염색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세포가 생장하고 S기에 DNA가 복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할 준비 다 끝나면 이제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데요. 전기입니다. 전기에는 염색체가 응축돼요. 그리고 핵막이 사라지고요. 방추사를 형성합니다. 방추사. 그리고 방추사가 염색체 중심체에 붙은 동원체에 부착됩니다. 중기가 되면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 적도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세포 중앙에 배열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세포들이 한 줄로 쓰다 보니까 좀 염색체들을 분석하기 편할 거예요. 핵형 분석을 이 중기 가지고 합니다. 세포 분열 때 중에서도 이 세포들이 염색체들이 응축됐지만 또 염색체들이 가운데 적도판에 배열된 중기의 핵형을 분석할 수 있어요. 자, 후기입니다.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들이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말기에는 핵막이 다시 형성되고요. 염색체가 풀어지면서 이제 세포질 분열, 아까 얘기했던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개의 딸세포, 완전히 세포질까지 분리되고 가운데 막까지 형성되면 딸세포가 두 개가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좀 특징을 얘기하자면 간기 때는 EN이었어요. 상동 염색체까지 모두 고려한 EN이라는 핵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제되고 뭉쳐지면서 염색체들이 만들어졌고요. 염색 분체가 분열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과 나중에 갖고 있는 유전 정보수도 같고요. 유전자 수도 같고요. 구성도 모두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나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분열된 세포들이 염색체 수가 다 다르다면 큰일이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사라지거나 어딘 더 많이 갔거나. 근데 이제 체세포 분열은 세포가 분열되기 전 모세포와 딸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수, 구성, 유전 정보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딸세포가 다시 또 성장하고 나면은 다시 또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와 달리 생식세포, 감수 분열은 좀 다릅니다. 감수 분열은 유성 생식을 하는, 즉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생식과 발생이 일어나는 이런 생물 내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감수 분열 좀 얘기하기 전에 체세포 분열 잠깐 얘기하면, 체세포 분열은 핵상이 똑같았어요. EN에서 EN. 하지만 만약에 생식세포도 EN계 염색체수가 같다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 아시죠? 정자와 난자, 뭐 동물로 예를 들게요. 정자, 난자 만났을 때 EN 똑같이 갖고 있으면은 염색체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 분열 미리 말씀드리면 염색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들 때 이미 얘기했지만 상동 염색체 하나는 아빠 하나 엄마한테 받았다 했죠? 그 반쪽만 상동 염색체끼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생식세포 분열 좀 보면은 감수를 보면 첫 번째 간기 1입니다. 분열이 2번 일어나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을 줄어들기 위해서 분열이 연속해서 2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간기 때는 역시 DNA가 복제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체세포였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EN계 상동 염색체까지 있는 경우죠. 첫 번째 전기입니다. 첫 번째 전기 때는 삼동 염색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된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형성돼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고 방추사가 거기에 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지 좀 고민했는데, 마치 우리 친구들 뭐 피구할 때, 팀 나눌 때 보면 기준을 세우잖아요. 기준 세울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2줄로 나란히 서본 적 있어요? 뭐 체육 시간에 뭐 피구한다, 뭐 팀 나누자 할 때 2줄로 나란히 서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굳이 짝을 짓습니다. 그 짝을 짓는 기준은 상동 염색체,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중앙에 배열시키고요.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시킵니다. 아까 예시를 다시 돌아가자면 팀을 나누기 위해서 굳이 팀 나눌 때도 키 똑 비슷한 놈, 체격 비슷한 놈들끼리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팀, 진 팀 나누고 뭐 그러잖아요.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우고 뭐 왼쪽은 저쪽 팀이야, 오른쪽은 저쪽 팀이야 하면서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중기, 첫 번째 후기까지 지나가고요. 말기에는 세포질이 분리되면서 일단 딸세포가 2개 생겨요. 이게 감수 1분열입니다. 맨 처음에 EN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기 위해서 팀을 나눴어요. 줄을 세우고 팀을 나눴어요. 그 가운데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됐기 때문에 일단 감수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상동 염색체가 없으므로 N계로 줄어들었네요. N계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 분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DNA가 복제되지 않습니다. 복제되지 않고 바로 감수 2분열로 이루어지는데요. 간기 2기, 간기 2기죠. 이제 핵막 사라지고요. 중기, 전기 2기, 제 두 번째 전기 들어가면서 핵막 사라지고요. 염색체 형성되겠죠. 저희 간기 2가 아니라 전기인데 저 좀 그러네요. 간기 2, 전기 빠르게 지나가면서 염색체가 형성되고 핵막은 사라지겠죠. 중기 2에는 염색체들이 중앙 배열될 거예요. 그리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두 번째 말기 딸세포, 4개의 딸세포, 각각 2개씩 더 만들어졌으니까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되겠죠. 이 경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결국에 염색체 수는 감수 1분열의 결과인 n개씩 갖고 있을 겁니다. n개씩.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간기 때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n개였다가 감수 1분열까지 오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어요. n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DNA를 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염색 분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말기 생식세포 결과로서는 4개의 딸세포가 각각 절반 n개의 염색체씩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정자에도 n개, 난자에도 n개 합쳐지면 이 n개, 수정시 염색체 수가 원래체 세포랑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분리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그림으로 여러분 알아보기 좋게 주황색끼리 파란색끼리 분리시켰지만 실제로는 무작위로 분리돼요. 어떤 염색체의 배열이 어떤 염색체가 어떻게 분열될지, 아빠한테 받은 게 갈지 엄마한테 받은 게 갈지, 첫 번째 염색체는 아빠한테 받은 게 갔는데 첫 번째 상동 염색체 중에는 아빠한테 받은 게 절로 갔는데 두 번째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은 게 섞일 수 있단 말이에요. 생식세포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만날지 모릅니다. 무작위로 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높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체세포 분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세포 생물들은 체세포 분열로 생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대로 염색체 수가 똑같이 유전자 구성이 똑같이 분열해서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즉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똑같은 형질을 나타낸다는 것이니까 추에 약한 생물이라면 그 자손도 추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서 유성색 일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염색체가 절로 갈지 모르고 어떤 염색체끼리 만날지 모르다 보니까 어떤 형질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확률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직접 그 염색체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는 한 확률로밖에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형질, 부모한테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자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높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성 속에서 생물들이 다양해질 수 있었겠죠. 다음 시간 얘기는 이제 이런 다양해지는 과정, 진화에 대한 과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유전에 대한 얘기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진짜 힘들었던 맨델은 여기 단어 나오지 않네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살짝 연관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합되면서 다양해지면서 이어진 생물종까지 다양해지는, 생물종이 갈라지는 진화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다양해진 생물 이야기,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